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낡은 사진과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이 불러온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과 탐욕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되돌려놓는 감동적인 사연이죠. 서유는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22살,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믿을 구석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서윤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들었던 자장가가 문득 떠올랐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했던 그 선율을요. 핸드폰에 울려대는 독촉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서윤은 인터넷으로 급하게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강 회장 댁 입주 가정부 모집 공고였어요. 급여는 다른 곳보다 2배나 높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서윤이 결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강 회장의 저택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윤은 위축감을 느꼈어요.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을 맞이한 것은 강 회장의 아들인 강민수와 그의 아내 정혜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조해 보였고 혜진은 과도하게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서윤을 훑어봤어요. 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말이죠.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예민해지셔서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내보내시거든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젊은 분이니까 아버님도 좀 누그러드실 거예요. 이전 가정부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거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자신을 고용한 진짜 이유를 알 리 없었어요. 민수와 혜진은 오래전부터 강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어서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고 예쁜 가정부를 들여보내 아버지를 회유할 생각이었던 거죠. 방은 별채에 마련해 드릴게요. 혜진이 서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본체에 혼자 계시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버님과 대화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별채는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방 한 칸과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서윤은 짐을 풀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75살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키가 크고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위풍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군,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실수는 용납하지 않네. 서윤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배어 있었어요. 첫날부터 강 회장은 서윤의 모든 행동을 까다롭게 지적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트집을 잡았어요. 서윤은 하루 종일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별채로 돌아온 서윤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힘들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방 한편에 놓아둔 바이올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어요. 낡고 상처투성이인 바이올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소중한 악기였죠.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들었던 그 애절한 자장가가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불러주던 그 노래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깊숙이 새겨진 선율이었습니다. 서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밤 공기를 타고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자장가였어요. 그녀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본체에서 강 회장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그의 손이 멈췄어요. 그 선율을 들은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강 회장이 중얼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만이 밀려왔죠. 서윤은 그날 밤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선율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이 저택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비밀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서윤의 바이올린 소리 때문이었어요. 그 선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소리를 낸 거야? 강 회장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윤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이 당황해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주우려 했어요. 그만해.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답을 하라고 했어. 바이올린을 조금 연주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연주하지 마. 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바이올린 연주만이 그녀가 하루의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서윤은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회장의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그녀의 모든 행동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차가 너무 뜨겁다. 청소가 엉성하다. 걸음소리가 시끄럽다. 강 회장의 지적은 끝이 없었어요. 서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편 민수와 혜진은 아버지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온 후로 오히려 강 회장이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혜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민수가 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사실 민수와 혜진은 강 회장이 요즘 부쩍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년 전에 죽었다고 여겨지는 딸 지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자신들을 더 생각해줬으면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계속되는 질책과 냉대에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결국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연주하면 될 거야. 하지만 바이올린 소리는 아무리 작게 연주해도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조용한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본체에서 강 회장이 또다시 그 선율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기억이 살아났어요. 30년 전 어린 딸이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지희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바이올린을 사랑했고 항상 그 자장가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희가 20살이 되었을 때 강 회장이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화가였어요. 강 회장은 딸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고 결국 지희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강 회장이 그때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희는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어요. 강 회장은 나중에라도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지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 후로 30년 동안 그는 누구도 마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죽은 딸의 연주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곡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방식까지도 비슷했습니다. 환청인가?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서윤을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또 연주했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윤의 눈매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들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불러주신 자장가였어요. 강 회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연주하지 마. 서유는 그날 저녁에도 바이올린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선율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말이죠. 강 회장도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딸 지희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서윤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깊은 밤, 서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과 끝없는 질책에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바이올린만이 그녀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조용히 서윤이 중얼거리며 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애절하고 간절한 연주였어요. 서윤의 마음속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긴 연주였거든요. 본체에서 강 회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재 창문을 열고 별채 쪽을 바라보니 작은 불빛이 켜진 방에서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희야, 강 회장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창가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서윤의 실루엣이 30년 전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강 회장은 황급히 서재를 나와 별채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별채 앞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창문 너머로 서윤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젊은 시절의 지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서윤의 목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반짝였어요. 강 회장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펜던트였거든요. 그게 설마 강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자신이 딸 지희에게 선물했던 펜던트였어요. 지희의 18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강 회장과 지희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지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죠. 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서윤이 그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희의 자장가를 똑같이 연주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서윤이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지희와 닮은 것은 눈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의 모양, 입술의 선, 심지어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자세까지도 지희와 똑같았어요. 지희야, 강 회장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강 회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강 회장이 밤중에 나타난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별채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윤은 지희가 아니었어요. 훨씬 어렸고 지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 회장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지희가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바로 서윤이라면, 그 펜던트를 어디서 구했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펜던트를 만졌어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뭐지? 강 회장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지희입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지희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손녀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은 거였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지희야, 강 회장이 서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손녀를 딸로 착각한 채로 말이에요. 서윤은 갑자기 다가오는 강 회장에게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감정의 폭발로 인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강 회장은 서윤의 펜던트를 꽉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 펜던트를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안에 들어있을 사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희야, 미안하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서윤은 쓰러진 강 회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강 회장이 자신을 지희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펜던트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봤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여전히 서윤의 펜던트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펜던트를 떼어내려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강 회장의 손에는 서윤의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강 회장이 실려온 소식을 들은 민수와 혜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가 서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쓰러지신 거지?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자신을 지희라고 부른 것이나 펜던트를 붙잡은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쓰러지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바이올린, 분명히 연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 때문에 강 회장이 쓰러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강 회장의 주치의인 박 원장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강 회장을 돌봐온 믿을 만한 의사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지켜봐야 합니다. 박 원장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박 원장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 작은 펜던트가 꽉 쥐어져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떼어내려고 했지만 워낙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어려웠어요. 이게 뭔가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제 펜던트입니다. 갑자기 붙잡으시고는 쓰러지셨어요. 박 원장은 신중하게 펜던트를 살펴봤습니다. 강 회장이 왜 이것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펜던트를 열어봐도 될까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강 회장이 왜 그렇게 펜던트에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거든요. 박 원장이 펜던트를 열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안에는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었고, 여자는 돌아가신 강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30년 전에 집을 나간 고모 지희였어요. 이게 어떻게? 혜진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박 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강 회장을 오랫동안 진료해왔기 때문에 지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강 회장이 항상 죄책감을 품고 있던 딸 말이에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박 원장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 펜던트만 남겨주셨어요. 박 원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강지희라면, 그리고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서윤은 강 회장의 외손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강 회장이 쓰러진 이유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서윤이 정말로 강 회장의 외손녀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혜진이 속삭였어요. 지희는 30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그래. 분명히 교통사고로 죽었어. 민수도 동의했어요. 이건 뭔가 조작된 거야. 하지만 박 원장은 달랐습니다.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했거든요. 강 회장의 반응, 서윤의 외모, 그리고 이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일단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박 원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혹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를 속이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당황해서 반박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에 펜던트를 가지고 있다니. 서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지금은 추측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장님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차차 알아가시죠.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서윤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강 회장의 외손녀라면 자신들의 상속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서윤이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 막았어요. 가세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였습니다. 박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강 회장의 가족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윤은 결국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 회장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펜던트 속 사진은 분명히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혜진은 서윤이 떠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박 원장이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은 병원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강 회장이 왜 자신을 지희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펜던트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랐는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한편 박 원장은 혼자 남아서 강 회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강 회장의 손에는 여전히 서윤의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어요. 박 원장은 그 펜던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희에게 아빠가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펜던트가 정말로 강 회장이 딸에게 선물한 것임이 확실해졌어요. 박 원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강 회장이 30년 동안 딸의 죽음을 슬퍼해온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지희가 실제로는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바로 서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강지희의 사망 기록을 찾아봤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 원장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윤의 출생 시기와 지희가 집을 나간 시기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지희가 집을 나간 지 2년 후에 서윤이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 원장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서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는 서윤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은 박 원장이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윤은 박 원장을 고시원 근처 작은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박 원장은 펜던트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강 회장님이고 어린 소녀가 강지희 씨라면 당신은 강 회장님의 외손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보육원에 저를 맡기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정확한 경위를 아세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자세히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박 원장은 서윤에게 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나간 지희,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이 끊어진 것까지 말이에요. 만약 제가 정말로 강 회장님의 외손녀라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어머니는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을까요? 아마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박 원장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아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박 원장은 서윤의 출생증명서나 다른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보육원 출신인 서윤에게는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의 이름이 강지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 원장이 말했어요. 당신이 연주한 자장가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다고 했죠? 보육원에서 선생님이 불러주셨어요. 서윤이 대답했어요. 저한테만 특별히 불러주셨다고 하셨어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지희가 보육원에 서윤을 맡기면서 그 자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이 서윤에게만 특별히 그 노래를 불러준 것일 수도 있었어요. 강 회장님께서 그 자장가를 들었을 때의 반응을 생각해보세요. 박 원장이 말했어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서윤은 그날 밤을 떠올려 봤어요. 강 회장이 자신을 지희라고 부르며 다가왔던 모습, 그리고 펜던트를 붙잡고 쓰러졌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강 회장님의 외손녀일까요? 서윤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박 원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의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민수와 혜진의 차가운 반응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자신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선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박 원장이 말했어요. 그분만이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 원장은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와 혜진이 서윤의 존재를 숨기려 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박 원장이 서윤에게 당부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서윤은 불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정말로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자신을 찾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원장은 서윤과 헤어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생명과 서윤의 안전, 그리고 진실 규명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박 원장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30년 전 강지희가 집을 나간 후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일이라 쉽지 않았지만 의료진으로서의 인맥을 동원해 당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박 원장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어요. 30년 전 한 산부인과 병원의 기록에서 강지희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박 원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희가 집을 나간 후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서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지희는 출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아이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말했어요. 지희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많이 괴로워했어요. 박 원장은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육원에 서윤을 맡겼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 지희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박 원장이 물었어요. 몇 달 후에 다시 병원에 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박 원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강 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민수와 혜진은 서윤이 다시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만 없애면 돼, 혜진이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아버지 손에 있잖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의식이 없으신 동안 빼내면 되지,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이 계속 병실을 지키고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는 강 회장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펜던트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박 원장은 서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발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았어요. 박 원장이 서윤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강 회장님의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비참한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왜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박 원장이 추측했어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테죠. 서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거든요. 때로는 자존심이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물었어요.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원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조심해야 해요. 아들 내외가 당신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수와 혜진은 서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해를 가하기보다는 그녀를 멀리 보내거나 입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좀 알아봐. 민수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혜진도 동의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써야 해. 하지만 그들은 박 원장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박 원장은 서윤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도 미리 상황을 알려뒀거든요. 며칠 후 강 회장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끔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깨어나실 것 같아요. 박 원장이 민수와 혜진에게 말했어요. 민수와 혜진은 조급해졌어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그들은 병실에 몰래 들어가 펜던트를 빼내려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워낙 꽉 붙잡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혜진이 속삭였어요. 깨어나시면 안 돼. 바로 그때 박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박 원장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민수와 혜진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 원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방해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경고했어요. 강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와 혜진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윤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은 이 모든 일들을 모른 채 고시원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강 회장의 외손녀라면 이제까지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다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는 그 자장가가 어머니 지희가 어릴 적 연주했던 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율을 연주하면서 서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요? 서윤이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그때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문 밖에는 민수와 혜진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윤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강제로 서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외손녀라고 혜진이 비웃는 듯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펜던트가, 그 펜던트는 가짜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디서 훔쳐온 거지? 서윤은 억울했어요. 이건 정말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보육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육원. 혜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서윤이 보육원 이름을 말하자 민수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그 보육원을 조사해봤거든요. 그리고 서윤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상속권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얼마면 되겠어?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돈 말이야.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 얼마면 이 모든 일을 잊고 멀리 떠날 거야? 서유는 화가 났어요.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이에요. 진실.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진실은 당신이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없는 남이라는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서윤을 압박했어요. 돈을 받고 멀리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입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윤은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이 사라질 수도 있어. 혜진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원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신을 찾고 계세요.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윤을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수가 서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놓으세요. 서윤이 저항했지만 혜진도 함께 그녀를 붙잡았어요. 너는 아무데도 가지 못해.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윤은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고시원복도에서 소음을 들은 다른 입주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와 혜진은 당황해서 서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은 그 틈을 타서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이 깨어났다면 이제 자신이 정말로 그의 외손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어요. 민수와 혜진이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혜진도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서윤을 맞이했어요. 다행히 오셨네요. 강 회장님이 계속 당신을 찾고 계세요. 정말 깨어나셨나요? 서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박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지희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 회장이 정말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혜진이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세요.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맞아요. 혜진도 거들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될 수 있어요. 박 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학적으로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중요했지만 강 회장이 직접 서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강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일이에요. 박 원장이 설득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가 주장했어요. 저 여자를 죽은 고모로 착각하고 계신다고요. 서윤은 답답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방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서윤이 간청했어요.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완강했어요. 그들은 병원 보안요원까지 불러서 서윤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속이려는 사기꾼이에요. 혜진이 보안요원에게 말했어요. 병실에 들여보내면 안 돼요. 상황이 복잡해지자 박 원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강 회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결정하시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민수가 펄쩍 뛰었어요. 아버지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때 강 회장의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회장님께서 계속 지희를 찾으신다며 흥분하고 계세요. 진정제를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박 원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강 회장의 건강이 우선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박 원장이 결심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서윤 씨를 들여보내겠어요. 다만 짧은 시간만요. 민수와 혜진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박 원장이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서 막을 수 없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 회장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희야, 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지희가 아니에요. 서윤이라고 해요. 강 회장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너는 지희의 딸일 것 같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펜던트가 증거예요. 강 회장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펜던트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전에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지희가 정말 아이를 낳았구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손녀가 살아있었어. 서윤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서윤이 처음으로 강 회장을 그렇게 불러봤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30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희를 내쫓았어. 강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고 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괜찮아요. 서윤이 위로했어요.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 펜던트를 남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였어요. 민수와 혜진이 병실 밖에서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민수가 혜진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유지장치를 꺼버리자. 정말로?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유원장을 바꾸기 전에 행동해야 해. 그들은 박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과 서윤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만 쉬세요.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강 회장이 기쁘게 말했어요. 지희의 딸을 찾았어. 내 손녀야.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강 회장은 화가 났어요. 뭐라고? 이 아이는 내 손녀야.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펜던트가 증거야. 강 회장이 펜던트를 들어보였어요. 내가 지희에게 준 거라고. 하지만 민수와 혜진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서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민수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하며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 박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민수의 행동을 목격한 그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강 회장과 서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어진 가족의 끈이었거든요. 병실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박 원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민수의 위험한 행동은 저지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박 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아들이 생명유지장치를 건드리려 했어요. 다행히 제때 막았지만요. 민수와 혜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여러 증인이 있었고 병원의 보안 카메라에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런 거니?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그만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혜진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아버지,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 내외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바로 눈앞의 서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아, 강 회장이 손녀를 부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서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만난 기쁨과 동시에 이 모든 갈등이 안타까웠거든요. 경찰이 민수와 혜진을 조사하기 위해 데려갔고 병실에는 강 회장과 서윤, 그리고 박 원장만 남았어요. 이제 조용해졌네. 박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 회장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지희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있니? 서유는 자신이 아는 얼마 안 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보육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바이올린과 자장가에 대한 기억들을 말이에요. 그 자장가 말이야. 강 회장이 그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희가 어릴 때 내가 불러주던 노래였어. 지희가 그걸 너에게도 남겨준 거구나. 서유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부르던 자장가가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가족의 노래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그 자장가를 연주해 드릴까요? 강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원장님, 제 바이올린을 가져와도 될까요? 박 원장이 기꺼이 서윤의 바이올린을 가져왔어요. 서윤은 할아버지 앞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도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연주하던 것일지도 몰라요. 강 회장은 그 낡은 바이올린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정말로 지희가 어릴 때 연주하던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거든요. 서윤이 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자장가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강 회장은 눈을 감고 선율의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린 지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선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감동이었거든요. 서윤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이 자장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 자신에게까지 전해진 사랑의 노래였던 거예요. 연주가 끝났을 때 병실은 감동적인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강 회장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희에게 못해준 사랑을 너에게 다 해주고 싶구나.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요. 박 원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며칠 후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서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그 큰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부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강 회장은 서윤을 위해 별채를 새롭게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 마음껏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작은 연주실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연주해도 돼.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내 연주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 서윤은 그날 밤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담긴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저택 곳곳에 퍼져나가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강 회장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재산 상속에서는 제외하고 서윤을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장의 낡은 사진과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이 불러온 기적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돈과 탐욕으로 갈라진 가족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어요. 서윤은 더 이상 외로운 보육원 출신이 아닌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소중한 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도 3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죠.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밝혀내는 것 같습니다.